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전자유전체 유전변이 해석의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과학부 안주영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질병의 어떤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인 유전 변이를 발굴하고 그렇게 발굴된 변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굴된 변이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딥러닝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전자유전체 기술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듯이 기본적으로는 DNA의 모든 염기서열을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NGS 기술이 처음 개발이 될 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기술에 해당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변이들을 찾고 그 다음에 형질에 관여하는 변이들을 찾음으로써 향후에 이제 특정한 질환이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유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경우에 강력하게 쓰일 수 있냐면 논코딩 유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생성하는 지역이 아닌 그런 위치에 존재하는 데서 발생하는 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논코딩 변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코딩 변이는 왜 질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논코딩 유전체에는 유전자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인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펑셔널 엘리멘트라는 것들인데 어떤 기능 인자가 있냐? 우리가 보통 그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 혹은 질병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NA, RNA, 단백질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표현형을 발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러한 표현형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 단위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전사가 되고 RNA로 전사가 되고 이렇게 전사된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서 실제로 표현형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전사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때 이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그런 지역들이 유전자라고 하는 기능 단위 외에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모터라고 하는 곳에도 존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인핸서라고 하는 곳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프로모터나 인핸서라고 불리는 지점에 이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조절자들이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런 조절자들이 무엇이 있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것들이 있고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3차원 구조의 DNA 상에 붙어가지고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 다음에 발현될 수 있는 특정한 시점이라든지 특정한 위치 같은 것들을 아주 고유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유전 변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염기서열이 변화된다라고 하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이 부분에 그 유전자 발현량이 변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염기서열이 변화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어, 변화들로 인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제대로 붙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코딩 유전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2009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뇌를 발달을 시킬 때 이렇게 퇴화의 뇌를 보시면 퇴화의 뇌에 전두엽에 있는 부분들, 포어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 그 다음에 아니면 브레인이 아니라 림빅 시스템, 그러니까 사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달을 할때 각각의 발달하는 지점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포브레인 여기서 보시면 포브레인에 해당하는 지역에 붙는 인앤서들은 1334번, 1301번, 1383번이라고 하는 이런 고유의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미드브레인에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인앤서들 같은 경우에 여기도 미드브레인에 해당을 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다른
그런 인핸서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몸을 발생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특정한 논코딩 지역이 존재하는 인핸서라든지 아니면 프로모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개체가 발달할 때 굉장히 특이적으로 조절하는 전사를 특이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이들은 아마도 개체 발달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위험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질환의 예시인데요. 우리가 그 사지 체형 발달이라고 하는 컨제니탈 림브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 발달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골격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 4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인그레일드 1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 유전자의 앞쪽에 있는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의 앞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 유전자의 앞쪽에 위치한 지점에 한 27에서 63킬로베이스 정도의 딜리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실이 유전자의 그런 염기 서열이 잘려나갔다라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게 된 것들은 실제로 유전자 자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앞쪽에 한 300킬로베이스 정도의 밖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지역에는 아마도 어떠한 요 인그레일드 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전사 조절 인자가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변이가 발생하면 이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자유전체를 활용을 하면 이와 같은 방식대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런 논코딩 변이들을 우리가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에서 논코딩 부위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변이들이 발생하는지를 탐색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논코딩 부위를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유전체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염기 서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염기 서열의 각각의 담당을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지역과 같지 않은 지역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전자가 전사가 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전사가 되는 지점 안에서도 단백질을 생성하는 엑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엑손에 해당을 하겠죠.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굵게 된 부분들이 그리고 엑손과 엑선 사이에 존재하는 인트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인트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인트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짧게 묘사됐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가 여기 유전자 A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는데 이 유전자 바깥쪽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유전자 B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를 우리가 유전자의 중간, 그래서 인터제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인터제닉. 마찬가지로 이렇게 B라는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또 어떤 유전자 C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인터제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제닉 지역에 발생하는 변이를 인터제닉 베리언트, 인트로닉 지역에 발생하는 걸 인트로닉 베리언트, 혹은 유전자 안에 있지만 트랜슬레이션이 되지 않은 지역에 발생하는 지역을 untranslated region, UTR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발생하는 변이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30억 개의 그런 염기서열 중에 어떤 곳에 이런 그 각각의 뭐 UTR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론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획을 나누고 나면 그 구획을 토대로 실제로 그 안에서 변이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획을 나눴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획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변이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한 수백만 개의 그런 유전 변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원인이고 또 어떤 것이 질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자유전체 그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백만 개의 변이들 중에 어떤 하나 혹은 몇 개의 변이들이 실제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자유전체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논코딩 변이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이 논코딩 변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과연 전자유전체 이전의 기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전 변이를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자유전체는 NGS 기술의 초기 기술에 해당을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자유전체 기술 자체가 빠르게 보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전자유전체 기술보다 훨씬 더 간단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엑솜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됐죠. 엑솜 시퀀싱 기술은 전체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단백질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엑손에 해당하는 지역만 보기 때문에 우리 전체 DNA 중에 1%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NGS 기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전자유전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전 변이를 얻게 되면 그 유전 변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그것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유전체 이전에 있었던 엑솜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로우로 우리가 보통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 논문에 보시면 우리가 특정한 컨제니탈 클로라이드 다이아리아 로커스라고 하는 이런 그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이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시퀀싱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퀀싱을 했을 때 엑솜 시퀀싱을 했을 때 SLC26A3이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이 652번째 어떤 뮤테이션을 찾았습니다.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스센스 뮤테이션을 찾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 뮤테이션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자들이 진행을 했냐면 우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전자나 혹은 어떤 유전자의 특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컨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뮤테이션을 인간에게만 이 위치에 그 존재하는 그런 아미노애시드의 서열이 아니라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드로스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생물학적인 종에 다 이 단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어떠한 잘 보존된 그런 아미노애시드가 존재한다, 아미노산이 존재한다라고 먼저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면 진화적으로 이게 잘 보존된 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생물체는, 생물이라고 하는 개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계속적으로 셀렉션을 거듭해가지고 발전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종들은 그 갖고 있는 그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그런 단백질의 특정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지역이 진화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스피시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하등 동물부터 진화적으로 고등한 동물까지 이 지역에는 굉장히 높은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여러 시퀀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저베이션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스피시스에서 이 D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확인을 한 거는 이 SLC26A3 과 유사한 유전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3도 있고 A1도 있고 A2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SLC26 계열의 단백질들이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에 있는 이 C 터미널 부분에 있는 이 아미노애시드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링을 담당할 수 있는 몰레큘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이 부분을 잘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인간의 개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진화적인 보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생물체 시스템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는 이 사이냅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사이냅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사이냅스라고 하는 시스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사이냅스의 시스템들은 버터브레이트, 그러니까 척추동물의 존재를 하지만 이 동물들은 무척추 동물, 그 다음에 훨씬 더 진화적으로 하등한 동물에서도 이러한 시냅스의 구조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진화적으로 굉장히 초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억 년 전 이상의 존재를 했었던 그런 모델에서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시냅스의 모양이 아니라 그때는 훨씬 더 단순했던 모양이었어요. 지금의 시냅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프리시냅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포스트 시냅스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이런 시냅스의 작동 시스템들은 실제적으로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가 어드정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개발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고등화된 그런 시스템을 복잡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진화적으로 더 고등한 동물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사고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 혹은 그런 유전자의 시스템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뮤테이션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개체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형의 기본적인 발현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굉장히 극심한 케이스에서는 질환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해석들, 이러한 식의 접근 방식들은 우리가 엑섬 시퀀싱이 처음 개발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진화적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했었고 이 엑섬 시퀀싱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용했었던 많은 연구들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그 유전 변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전 변이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 진화적인 이 보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evolutionary conservation, 진화적인 보존성, 그러니까 특정한 염기설, 특정한 DNA의 염기설이 얼마만큼 잘 보존되어 있는가,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내가 찾은 변이가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변이가 실제로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패소제닉,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패소제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중후반쯤에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됐냐, GRP, 파일로피, 파스트 콘즈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진화적인 보존성을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계산 매트릭스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유전 변이가 얼마만큼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의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DNA 염기서열의 컨저베이션이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틴 시퀀스의 컨저베이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염기서열을 놓고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죠. 그게 이제 시프트나 폴리펜이라고 하는 스코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스코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뮤테이션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도 일부 이제 많은은 아니지만 거의 좀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유전 변이를 해석을 하냐, 우리가 코딩 뮤테이션을 연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색체 1번에 이 위치에서 A가 T로 변하는 그런 변이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헤일 튜토리얼에서 배우셨듯이 이 로커스의 정보랑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시퀀스, 그 다음에 베리언트 시퀀스 이런 식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레퍼런스 알릴, 그 다음에 베리언트 알릴. 그러니까 A가 T로 변하는 그런 변이를 가졌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이를 가졌을 때 시프트 스코어는 0.01 정도 되고, 이 0.01은 이 스코어링 시스템에서 딜리터리우스한 뮤테이션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C가 G로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시프트 스코어가 0.13, 그리고 이건 스코어 시스템에서 이 변이는 베나인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모좀 3번의 이 위치에 만약에 어떤 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파일로피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변이의
그 모양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시퀀스의 위치에 따라서 로커스에 따라 해석을 하죠. 그래서 파일로피 스코어 0.5다. 그러면 하일리 컨저브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13,300번째 위치라고 하면 파일로피 스코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때는 조금 덜 컨저브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로피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DNA 기반이기 때문에 DNA 위치만 가지고 판별을 하면 되는데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애시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변이의 발생 양식이 트리플렛 코던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아미노산을 변화시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변이의 정보까지 다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엑솜 시퀀싱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한 3만 개 정도의 변이를 그 코딩 유전체, 그러니까 단백질을 생성하는 지역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면 요 변이들을 가지고 이제 요 스코어를 계산을 해봅니다. 이 스코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 스코어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이 스코어가 높은 변이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만 개 이러한 변이들을 봤는데 파일러피 스코어가 막 0.5 정도 되고 뭐 시프트 스코어가 0.01보다 작다더라. 그런 변이가 뭐 한 두 개 정도 나왔다.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얘네가 아마도 문제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시프트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뭐, 폴리펜이라고 하는 방식, 파일로피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폴리펜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 뭐, 파스타콘, GRP, 이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것만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놓고 보면, 결과가 사실 이 5개가 모두 다 같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같지 않죠. 그죠? 만약에 이 5개에서 모두 다 뭐 딜리터리어스하고 컨저베이션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스코어링 시스템마다의 편차들이 발생을 하고 차이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스코어링이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코어링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베스트 솔루션으로 찾아야 되는지 골든 스탠다드로 찾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모호해져요. 그리고 5개의 스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은 스코어들이 또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의 방법을 개발했냐? 이제부터 사람들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방법을 바탕으로 한 소위 말해서 엔셈블 어프로치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셈블 어프로치는 뭐냐면 아까 봤었던 그런 파스타콘이나 파일로피, GRP 같은 스코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엔셈블 방법이 개발됐던 2010년대 초거든요. 이때 이제 공개됐던 엔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아마 다른 강의에서 커버를 하겠지만 이 엔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나왔던 수많은 에피지노믹 모디피케이션, 칩식 데이터라든지 DNA식 데이터 같은 것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프레딕션들도 추가를 해요. 그래서 아미노애시드의 그런 트리플렛 코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그런 모티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 변이라고 하는 건 지시 컨텐츠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CPG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 DNA 컨텍스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들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트랜스버전이나 트랜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인서션, 딜리션의 랭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지네틱 컨텍스트, DNA의 로컬 컨텍스트까지 넣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아노테이션들을 다 하나로 통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엔셈블이 통합이라는 뜻이죠. 이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제 사람들은 머신러닝 방법 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노테이션이 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변이 그러니까 실제로 패소제닉이라고 알려져 있는 변이 그죠? 트루 포지티브라고 할게요. 트루 포지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죠. 그죠? 포지티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변이 그러니까 뉴트럴한 변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뉴트럴한 변이를 네거티브 셋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요. 각각의 이 패소제닉한 변이라든지 아니면 뉴트럴한 변이는 모두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노테이션들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지표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패소제닉한 베리언트를 예측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매길 수 있는 일종의 엔셈블 스코어링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방식은 CAD라고 하는 스코어인데요. 2014년도 때 마틴 킬혀라고 하는 분이 개발했던 스코어이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엔셈블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유전 변이를 해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말로 다양한 엔셈블 방식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CAD라고 하는 스코어만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뭐 콘델 스코어, 뭐 댄 스코어, 아이겐 스코어, 메타 SM, SVM, 뭐 메타 LR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개발이 됐어요. 몇몇 스코어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CAD가 대표적이고 레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스코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코어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하고 뭐 일부의 경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아노테이션 세트 있죠. 아노테이션 세트를 총합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프레딕티브 피처들을 뽑아내서 패소제닉 베리언트를 찾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제닉 베리언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변이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연관됐던 그런 피처들을 여러분들 추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임상 유전체라든지 아니면 약물 개발에 이런 변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머신러닝 방법들은 논코딩 베리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고 싶어하는 논코딩 유전체에 있는 변이들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왜 한계점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건 앞서서 보여드린 CAD 스코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CAD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의 시스템이 0에서부터 한 50 정도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변이들, 이 스코어링 시스템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프레드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어를 우리 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변이에 대한 그 스코어를 만들어 놓고 그 스코어를 1등부터 꼴등까지 꼴등이 한 몇 억만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부터 이런 식으로 랭크를 매겨요. 그래서 랭크를 매기고 그 랭크의 순위를 프레드 스케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되면 마이너스 5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되겠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3,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정도의 랭크에 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랭크를 매겨봅니다. 그렇게 해서 랭크를 매겨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랭킹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변이들은 스톱 게인 랭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톱 게인 랭크는 뭐다? 이거는 단백질 생성을 중단시키는, 중단시키는 그런 변이에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게 나오는 것은 뭐냐? 논시너니머스 뮤테이션. 그러니까 아미노애시드를 조금 변화시키는 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오는 것들은,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 여기서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 거, 인터제닉이 좀 있긴 하지만 인터제닉은 근데 거의 고르게 이렇게 높게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인트로닉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인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터제닉처럼 조금 낮은 그런 스코어들을 갖게 됩니다. 랭킹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레귤러처리라고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논코딩 지역에 있지만 트랜스크리션 팩터에 붙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변이들도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낮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코어들이 왜 낮게 형성이 됐는가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일반적인 패턴은 논코딩 뮤테이션의 그런 이 예측 스코어들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서 주는 데이터의 결과처럼 논코딩 뮤테이션의 그런 패소제닉한 그런 위험도는 사실상 코딩 베리언트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논코딩 뮤테이션 중에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갖는 것들이 적다라고 하는 건 논코딩 뮤테이션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는데 이 캐드라고 하는 방식이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논코딩 뮤테이션이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 질병에 미치는 효과가. 두 번째는 논코딩 뮤테이션을 평가하는 방식이 엔셈블 방식으로는 캐드와 같은 엔셈블 방식으로는 아주 충분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하나의 평가 벤치마킹 논문인데요.
2019년도 때 이제 CAD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엔셈블 방식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딥러닝 방식도 하나를 표시를 했어요. 이 딥러닝 방식은 제가 이제 차후 강의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초기에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6가지 알고리즘을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논코딩 뮤테이션을 얼마만큼 잘 예측하는가, 얼마만큼 얘네들의 기능성을 잘 예측하는가를 봤더니 실제로 6가지 알고리즘의 AUC가 0.5 내외로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메이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이 딥러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에 개발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는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부재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다른 강의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하게 이 엔셈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엔셈블 방식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만들 때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 디지즈 어소시에이트 베리언트라고 하는 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HM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린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또한 디지즈 어소시에이션 베리언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논코딩 변이들을 이제 패스제닉 베리언트라고 포지티브 셋이라고 놓고 이제 트레이닝을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클린바라든지 아니면 HGMD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떤 식으로 패스제닉을 생각을 하냐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학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다음에 멘델리언 컨디션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으로 들어가는 변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관찰자의 에서테인먼트,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데이터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변이들의 숫자가 논코딩 뮤테이션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적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코딩 변이를 평가할 때 뭔가 대안책이 필요했습니다. 논코딩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그런 엔셈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논코딩 지역의 전사 조절, 특히 전사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사 조절의 양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전사 조절이라고 하는 게 논코딩 지역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전사 조절이 붙는 트랜스크리션 팩터들이 어떠한 바이올로지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있는데 이 트랜스크리션 팩터들은 아주 유니크한 그런 모티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티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트랜스크리션 팩터와 DNA 붙을 때 그 DNA에서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A, T, G,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DNA의 시퀀스들을 특정한 형태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 조합 안에서 우리가 뮤테이션 그 특정한 시퀀스에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붙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붙는 데는 다시 말하면 포지션 디펜던시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조합에 의해서 그 조합의 지역에만 붙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붙을 때는 단 하나의 그런 모티프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로컬한 컨텍스트 그러니까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붙는다라고 할 때 그 전체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그 텍스트의 그런 피처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논코딩 변이를 해석할 때는 어떤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 문제들은 뭐냐면 우리가 코딩 뮤테이션을 해석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캐노니컬한 그런 해석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코딩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코돈을 보게 되면 그 트리플렛 코돈에 발생하는 뮤테이션이 뭐 논시너니머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스톱 코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규칙이 존재를 했는데 논코딩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칙들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주변에 그런 로컬한 그런 컨텍스트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코딩 지역에는 전사조절 인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전사조절 인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의 DNA는 원래 이런 식의 크로마틴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주변에 DNA가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세포나 특정한 조직, 티슈에서 만약에 이 유전자가 이 세포나 티슈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 발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크로마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지점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지점에 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게 되고 이제 유전자의 전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크로마틴이 열려서 3차원의 구조로 프로모터랑 인핸서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러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그런 패턴들을 찾는 게 좀 필요했었어요. 그럼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지난 10년 동안에 논코딩 지역의 이 트랜스크리션 팩터 혹은 전사조절 인자가 열리는 지점에 대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기능을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넥스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칩식이라든지 아탁식이라든지 DNA식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이거를 좀 화면을 다시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화면이 공유가 됐고, 자, 이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특정한 그 이런 칩식이라든지 아탁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의 에피지네틱 데이터 중에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을 보시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칩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DNA 상에 특정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붙을 때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DNA에 가서 붙으면 이 지역을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은 DNA 지역을 이런 식으로 쪼개주게 돼요. 이렇게 쪼개주게 돼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안티바디는 이 빨간색 트랜스크립션 팩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만 이런 식으로 뽑아내게 돼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시퀀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붙어 있는 지역들을 시퀀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붙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할 수가 있고 마탁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괄을 보시면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잘 공유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사 조절 양상을 측정하는 칩식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옥트4라고 하는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 석스2, 뭐 나누그, KLF4 대표적인 그 스템셀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죠. 얘네들의 이제 그런 바인딩 패턴들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정보들을 이제 실제로 시퀀싱을 해서 어느 부분에 가서 붙는지 얼마만큼의 강도로 붙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내면 그런 데이터들이 뭐 한두 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 일종의 공통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타4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요 지역의 DNA에 붙는다라고 하면 가타4라고 하는 게 요 TCTTATCT라고 하는 곳에 붙는다라고 하면 요 지역에 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아마도 레귤러토리 인자들이 요 지역에 가서 주로 붙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타4라고 하는 게 티슈1과 티슈2에서 모두 다 가서 이런 지역에 붙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가타4에 만약에 이 가타4라고 하는 게 TBX5라고 하는 거랑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 DNA의 시퀀스는 단순히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 두 지역에 가서 붙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랑 여기에 붙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컬 콘텍스트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죠?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혼자 작동하기도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고자 했던 티슈2의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가서 붙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들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그런 결합 부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DNA에 가서 붙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DNA에 있는 ATGC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지역이 9가지의 염기 서열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지역들을 쭉 여러 가지를 봤더니 거기에 나타나는 빈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DNA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여기 사실 이렇게 촘촘히 붙진 않아요. 굉장히 제가 마크로한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붙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시퀀스가 가서 붙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편의상 한 9개 정도의 시퀀스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시퀀스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 색깔을 좀 바꿔서 9개 시퀀스 1번부터 9번째 위치까지. 그래서 요 1번에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시퀀스가 있고 3번에 시퀀스가 있고 4번에 시퀀스가 있고 7개를 다 쓰기엔 세월이 다 걸리니까 7번째 시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위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위치에 공통적, 세 번째 위치에 공통적, 그 다음에 9번째 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퀀스들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여기에 C, 여기도 C, 여기는 G, 여기는 C, 여기는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가 좀 많기 때문에 C의 비율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가 한 G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빈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때 모두 다 T가 나와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그죠? 이렇게 7개밖에 없다고 하면 T, T 다. 세 번째도 뭐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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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9번째는 T가 한 3개, 그다음 C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안에서 빈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를 넣어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확률 값으로 나타나는지를 일종의 로그 형태의 그런 웨이티드 매트릭스, 즉 PWM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그런 양상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자스파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자스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티프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I1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티프들을 보시면 이 인간에서 이 트리토판 클러스터 팩터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는 건 이렇게 GG, AG 이런 식의 모티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프리퀀시 매트릭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WM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스코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이 SPI1에 대한 그런 그 포지셔널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죠. GG, G 말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AGG, AGT도 있고 여기는 AAA로 시작했다 GA, GG, AGT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GGAA가 약간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GGAA, GGAA, GGAA. 근데 주변부에 나타나는 이런 바운더리 시퀀스들은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로컬 컨텍스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또 다른 그런 거에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브라우저 해가지고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코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패밀리들이 무엇이 존재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거는 그거네요. 전체적인 NIH 사이트이고 runx1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랑 패밀리가 있고 컬렉션에 코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컬렉션이 있습니다. 컬렉션이 코어도 있고 네, 여기 코어 PFM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스파 컬렉션에 가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코어랑 그다음에 조금 더 엑스페리먼탈한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보들이 실제로 레귤러토리 피처를 학습하는데 인공지능의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피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대한 정보들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고 뭐 당연하게도 이제 수업을 예상하고 들으셨듯이 이제 딥러닝 방식들이 이러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바인딩 사이트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메소드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0년 이후에 다양한 전사 조절과 기능 유전체, 에피지놈 데이터들이 생산이 됐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사 조절 인자의 일반적인 양상을 학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전사 조절 예측 방법론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방법론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딥시라고 하는 2015년에 나왔던 그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딥시의 방법이 한 7년 후쯤에 업데이트가 돼서 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2022년도 때 이제 나왔고 바센지라고 하는 툴이 2020년도에 그 다음에 인포머라고 하는 방식이 이 바센지로부터 진화해서 2021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뭐 딥 타겟도 있고 뭐 드래곤 뉴럴넷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점으로서 이 네 가지를 추천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모델이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구성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굉장히 브로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유전체 쪽에서는 사실 유전체 같은 경우는 피처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딥러닝의 학습이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유전 변이를 해석한다라고 할 때도 유전 변이 같은 게 뭐 링키지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학습해가지고 넣기에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바인딩 액티비티를 측정해서 논코딩 뮤테이션의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얼마만큼 어, 망가뜨리는지 혹은 얼마만큼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아주 심플한 그런 차원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모델을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차후에 그 다른 강의에서도 이 네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튜토리얼 실습을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 조절 인자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 한번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건 2021년도에 나왔던 딥 타겟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이제 시퀀스에 나오는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지점들, 그 다음에 레귤러토리 인자들에 대한 지점들을 이제 시퀀스 인풋 ATGC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범한 이 어레이 형태로 네 가지 염기 서열에 대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 학습된 모델들이 실제로 이제 외부적인 실험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봤을 때 기능적인 인자들을 잘 예측을 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전사 조절 인자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셀 타입의 그런 조절 정보를 담고 있는 거를 이 ATGC라고 하는 간단한 네 가지 어레이로 변환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이 지금 인트로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기반의 유전 변이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전자유전체 수업에서도 다뤘듯이 인간이 갖는 거의 모든 질환,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거의 모든 질환은 거의 대부분 양적 유전의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양적 유전의 모델을 따르고 이 양적 유전의 모델을 따른다는 것은 갖고 있는 모든 질환들이 맨델의 유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맨델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질환을 100%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대부분의 그런 질환들, 연구했던 질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연구하는 많은 질환들은 대부분 맨델의 유전의 상황들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질환들에 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적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질환을 놓고 봤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맨델의 유전처럼 우성과 열성으로 설명하는 변이들이 있을 거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이가 하나의 총합을 만드는 에디티브한 그런 변이들로 문제를 갖는 그런 환자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유전 변이 해석을 가져갈 때 실제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위험도로 인해서 나오는 변이가 질환을 100%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코어링의 값의 총합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차이들이 어떠한 질환군과 대조군을 판별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연구들로 연구 개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질환에 대해서 논코딩 뮤테이션을 찾아가지고 그 논코딩 뮤테이션이 정말로 향후에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 예측을 할 때 중요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연구들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유전자 발굴이라고 하는 진 디스커버리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군, 질환군과 대조군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샘플과 어느 정도의 샘플을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변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샘플에서 딥러닝 방식 혹은 인공지능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스코어링으로 온전하게 질환을 설명하는 그런 변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좀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논코딩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HH라고 하는 그 소닉 해치호그 시그널에 발생하는 그 유전자의 인앤서가 망가지면 이런 질환이 생긴다. 아니면 뭐 PTF1A라고 하는 인앤서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이런 질환이 생긴다. 한 6, 7가지 정도의 질환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발생하는 뮤테이션들은 대부분 맨델의 유전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뮤테이션이 질환을 온전하게 결정하는 형태의 그런 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2년이니까 이때까지 모아놨던 그런 사례들을 쭉 봐도 우리가 보는 코딩 뮤테이션의 그런 경우와 다르게 굉장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수의 논코딩 변이는 아마도 코딩 변이보다 좀 적은 위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논코딩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유전자 발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와 함께 인공지능 그 데이터들이 결부가 되면 질환을 설명하는 변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방식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현재 딥러닝 방식의 이런 유전변이 해석 모델들은 대부분 암 세포에서 나왔던, 암 조직에서 나왔던 세포주라든지 아니면 정상 조직에서 얻어냈던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관심 있는 질환, 굉장히 전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질환들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질환에 설명할 수 있는 병리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1차적인 조직 혹은 1차적인 세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에 매칭되는 그런 학습 데이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전사조절 인자 같은 경우에는 세포 특이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단일 세포 데이터들, 단일 세포 전사체 데이터들을 혹은 후성 유전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개선을 하면 더 나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결과들은 향후 이제 지와스 연구를 하거나 EQTL 연구를 할 때 얻어진 유전 연관성을 판별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기능 유전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유전 변이, 특히나 논코딩 지역에 나타난 유전 변이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포 및 조직 특이적인 전사 조절 유전 변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고 또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 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결국에 질환에 매칭이 되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들을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 세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전자유전체 유전 변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딥러닝 모델의 유전 변이 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